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요.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자, 일단은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그래도 이런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용 자체는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듣기에는 그동안 했던 얘기 중에 제일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호. 그동안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조금 피해자의 입장이었잖아요. 많이 그랬죠. 예. 예. 근데 오늘 제가 갖고 온 이야기는 지금 가해자의 얘기예요. 오? 예.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이 예.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가를 들은 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듣기에는 더 거북하고 불편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건 들은 게 있으니까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가해자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신 거죠? 되게 먼 사이요. 한 다리 건너 먼 사이인데 이 양반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녀요. 실제로 이제 이게 사실인 것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하고 다니는 그 일을? 예.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 말미암아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남성이에요. 남성이고 이게 몇 년 전 일인지 뭐 어디에 있었던 일인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 남성을 오늘은 제가 비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조금 이제 힘들게 컸어요. 힘들게 컸지만서도 그래도 뭐 나름대로 올곧게 큰다고 컸는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니까 먹고 살 길이 조금 막막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일을 하게 된 곳은 전기 설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만지는. 예. 그쪽 가가지고 일을 좀 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못하겠더래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 사고가 있었는데 다리를 조금 다쳤었대요. 일상생활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예. 좀 무거운 걸 들고 많이 움직인다든가 오래 쭈그려 앉아있다든가 이런 게 안 돼요. 비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몇 달 일 못하고 그만두고 배달을 또 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은 그랬대요. 배달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별로 안 걸어 다닐 줄 알았는데 엄청 걷더래요. 배달이. 그래서 배달도 다리 때문에 얼마 못하고 사무직을 알아봤더니 사무직도 자리가 또 마땅치가 않았대요. 본인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 순수한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험 영업이 처음에 자기한테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보험 영업을 하는 곳에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보험회사가 동네 구멍가게들이 아니잖아요. 큰 회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가봤더니 사무실도 엄청 크고 사람도 많고 직원들도 그리고 이제 보험 뭐 교육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그 회의실 같은 데 교육하는데 회의실도 막 삐까뻔쩍하게 생겼고 막 다들 정장 입고 막 여자들 막 생머리 찰랑찰랑으로 돌아다니고 막 와 너무 멋지더래요. 자기가 온 것 중에 와 난 여기서 뼈를 묻을란다. 예. 그리고 심지어 뭐 3달인가 몇 달인가는 돈도 준대요. 오. 와 세상에 나 여기 충성을 다한다. 그래가지고 교육도 받고 몇 달간 돈 받는 것도 받으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임했대요. 이 비비가 부모님이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만 계시는데 아버지는 그냥 뭐 없는 사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혼자 남은 상황이었어요. 비비는.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영업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정 실적이 안 되면 뭐 부모님 거라도 친척들 거라도 시작을 좀 해라. 너 이게 뭐냐 매달. 근데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도 없고 뭐 자기 딴에는 부모도 없는 거고 맨 땅에 헤딩을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래요. 인맥이 넓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보험도 그냥 때리쳤대요. 빵 때리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방구석에 들어놓고 천장 보면서 뭘 해야 되나 막 머리를 굴리면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자동차 채용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입사 지원이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입사 지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면접 한번 보자고 해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는데 보험회사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영업을 좀 했었고 뭐 성실히 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뽑아주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러면 자동차나 한번 팔아볼까?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발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로는 안 합니다만 전에는 막 저 입사할 때도 그랬어요. 딱 처음에 입사를 하면은 전국의 동기들 한 곳으로 다 모아요. 입사 동기들을. 그래서 엄청 큰 연수원이나 막 심지어 공장 같은 데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요. 근데 밥도 잘 주고요. 잠자리도 깨끗하고요. 아주 잘한단 말이죠. 야, 대기업이다. 좋다, 좋아. 하면서 교육받고, 보험하고 자동차하고는 좀 달라요. 같은 영업이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진짜 대단하다고 여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있는 물건을 파는 거고, 보험은 없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동차는 쾌락을 위해서 사는 물품일 가능성이 크고요. 보험은 불행에 대비하는 상품이거든요. 보험이 팔기가 훨씬 어렵죠, 차보다. 근데 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을 경험을 하고 신차로 넘어왔단 말이죠. 쉬웠대요. 본인이 느끼기에. 이거는 뭐 당직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오면은 어떻게 잘 상담해가지고 차도 팔 수 있고, 야, 이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본인 생각엔 쉽다. 그리고 초심자의 행운인진 몰라도 처음에 제법 잘 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가 흘렀어요. 신차 영업을 쭉 하면서. 1년 반 동안 비비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은 단칸새빵에서 전셋집으로 옮겼어요. 작은 사이즈 아파트고 오래된 아파트지만 전세로 옮겼고, 그 다음에 자기네 회사 중형 승용차도 하나 할부로 구매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같이 그 매장 내에서 노는 무리가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또래 영업사원들하고 좀 친해져갖고 노는데, 이 영업사원들마다 개개인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차를 잘 파시는 분이 연배가 좀 있으신데, 정말 잘 파시는 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차를 팔면 분명히 엄청나게 돈 많으실 거예요. 근데도 지금 15년 된 차를 타고 계세요. 고객이 본인한테 차를 사면서 어떻게 보면 내버려달라고 한 걸 주워서 타고 다니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차 영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이렇게 싹 사라져요. 그냥 차를 봐도 차 같지가 않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영업을 하면서 진짜 명품을 그렇게 고집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비싼 차를 할부로 질러버려요. 그냥. 물론 회사에서 직원이니까 할인을 뭐 코딱지만큼 해준다고는 하지만서도 아무리 그래도 질러요. 그냥. 예. 이런 반대 성향인 무리에 좀 어울려 놀았단 말이에요, 비비가. 어찌됐건 본인이 이렇게 차를 좀 팔면서 그쪽 무리에 어울려서 있다 보니까 명품 시계도 있지, 중형차, 새 차도 있지, 집도 전세지만 하나 이렇게 장만해서 있지, 뭔가 일군 느낌이 많이 나더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씩 일구어 나가면서 내 인생을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들면서 쭉 나가는데, 그게 있답니다. 그냥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봐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냥 평범한 집에서 화목하게 자라면서 본인이 능력이 출중해서 좀 크게 성공하신 분들 케이스 말고, 찢어지기 가난한 집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천에서 용이 나서 롱런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조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좀 성공을 했을 때 위기가 온대요. 왜 오냐면 힘들었잖아요. 정말 무지한히 참고 살았어요. 정말 많이. 근데 이제 생활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그러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나가서 놀아보니까 재밌는 게 진짜 세상 천지 삐까래 깔려 있단 말이에요. 비비도 비슷했어요. 정신 못 차리고 놀았대요. 맥주를 한 잔 먹더라도 어디 호프집이나 가맥집을 가는 게 아니고 바에 가서 먹었고요. 단란한 술집도 정말 좋아했고요. 가정이 없으니까. 그냥 그 무리에 어울려가지고 골프도 치고 막 진짜로 돈을 흥청망청 썼대요. 돈을 그렇게 이제 막 쓰다 보니까 빵꾸가 나죠.
대문짝만하게 빵꾸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에휴 내가 너무 무리했나 보다 해서 은행을 갔대요. 은행을 가서 돈 좀 빌려주시오.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 필요합니다. 줄게요 하고 은행에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뭔가 일을 하려고 빌리는 돈하고 빵꾸가 나서 메꾸는 돈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렇죠. 예. 빵꾸가 났는데 돈을 빌려서 메꾼다. 빌려서 메꾸면 이자가 붙어요. 오히려 빵꾸가 커집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비비는 빌려서 메꿨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돈을 빌린 이유가 카드값하고 외상값 갚으려고 지금 빌린 거예요. 그러면 그 빵꾸가 메꿔질까요? 안 메꿔져요. 은행에서 이렇게 쉽게 돈을 빼서 막다 보니까 생활이 바뀐 게 없었어요. 흥청망청 씀씀이는 똑같고 구멍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준다고 하니까 카드에서 빼고 뭐 어디서 빼고 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엔 더 이상 돈을 뺄 곳이 없더래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래요. 이제는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제 막 금융사에서랑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좀 커지면은 신차 영업을 좀 계속 하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생겨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갱신이랑을 한 번씩 하는데 그때 갱신이 안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해야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새가 속 좀 차리고 본인이 타고 다니던 차 물론 할부가 많이 껴있지만 팔아보니까는 할부금하고 좀 똔똔이가 쳐지더래요. 왜냐면 할인을 받고 샀으니까 차 날리고 어디서 150만 원짜리 차 주워다가 그걸로 차 바꾸고 아파트 뺐대요. 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은행 대출도 막 하고 조금 뭐 돈이 남은 거 어떻게 하고 틀어막고 하는데 진짜 1,000만 원이 딱 부족했대요. 1,000만 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면 1,000만 원이 딱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이제 머리를 막 굴리다가 나한테 지금 돈 나오는 구멍은 없고 어디 조금 돈 좀 단기간 유통할 때 없나. 1,000만 원 정도야 내가 몇 달이면 차 팔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중고차 영업을 하는 어떤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중고차 현수막을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봤던 게 기억이 나서. 신불자도 할부 가능.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차 영업을 하면서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딱 봐도 어둠의 세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는 어둠의 세계 느낌 나니까 이름을 뭐 돌비라고 해볼게요. 돌비님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비비님 뭐 어쩐 일이세요? 뭐 차 한 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 사무실로 좀 놀러 갈 테니까 커피 한 잔만 줄 수 있어요? 그냥 오라고. 그래서 사무실로 가서 얘기를 했대요. 실은 내가 요래조래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이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뭐 인터넷이랑 여기서 보니까는 뭐 신불자도 돈 빼서 준다 그러더만 좀 나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돌비라는 중고차 영업사원이 얘기를 하더래요. 알아봐 줄 수는 있다. 아니 거래하는 곳이 있다. 감당할 수 있겠냐.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사채다. 사채 정말 무서운 거다. 감당할 수 있겠냐. 나 지금 계약 넣어놓은 차들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어떻게 커버가 된다고 좀 소개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전화 때리고 그 사무실 미팅 일정까지 잡아주더래요. 당일날. 가서 그럼 얘기해보는데 나는 일단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나 원망하면 안 돼. 그리고 가서 얘기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돈 빌리지 말고 그냥 나와. 진짜로 사채요 이거. 사채 무서운 거 알지? 막 얘기하니까는 비비가 걱정 말라고 내가 뭐 애기냐고. 그러면서 또 용감하게 이제 사채 시장을 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채 사무실은 막 철제 캐비넷 있고 앞에 쇠파이프든 막 덩치 큰 분들이 험악하게 앉아있는 걸 상상하면서 갔는데 되게 작고 단촐한 사무실이었대요. 책상만 좀 덩그러니게 몇 개 있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니까 깡마른 남자분이 책상에 앉아있는데 그분은 쉽게 말하면 비서 같은 그런 분이었대요. 사무일을 전체적으로 보는. 근데 손목 끝으로 삐져나온 문신을 보아하니까 좀 어둠의 세계에 계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냥 저 사장님하고 약속 잡고 왔다고 했더니 잠깐 앉아 계시라고. 앉아 있으니까 들어가시자고 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장님이 앉아 계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대요. 인사를 하니까 그 중고차 하는 그 친구가 전화해서 온 양반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그렇다고. 그래서 뭐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아까 전에 내가 그 친구 통해갖고 얘기한 서류들은 가져왔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일단 뭐 급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하면서
뭐 초본, 등본, 그리고 본인 매달 자동차에서 들어오는 계좌 내역서 이런 거 쭉 드렸대요. 그랬더니 쭉 훑어보면서 그래도 매달 꽤나 큰 돈이 꼬박꼬박 잘 들어오네. 뭐 나가고 잔고도 잘 유지하다가 아이고 뭐 이때부터 좀 빵꾸가 이렇게 났구나 하면서 이렇게 쭉 보더래요. 그러면서 다 정리하고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제가 뭐 다시 일상생활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한번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소개받은 것도 있고 또 뭐 그 친구랑 일도 많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내가 딱 이자는 10%만 받을게 그러더래요. 10%? 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막 300% 혹시 이런 말하면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10%?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돈을 딱 3개월만 놀린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3개월이면은 라면만 먹고 버티면 1,000만 원. 예, 오케이 콜. 예. 하니까는 그리고 표정 보니까 오해하는 것 같은데 월 10%야? 그러니까 이자가 총 30%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와 30% 와 막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오케이를 하게 되더래요. 알았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다 서류 쓰라고 1,500을 빌렸대요. 왜냐하면 선이자로 30%를 떼기 때문에 1,500을 빌리면은 1,000만 원 정도를 자기 손에 쥐게 된대요. 그래서 1,000만 원 쥐고 와가지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이제 뭐 룰루랄라 잘 보냈대요. 진짜 라면만 먹고 아득바득 돈 이렇게 수당 모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딱 3달째 되는 날 미치겠더래요. 까먹지도 않는데요. 정확하게 114만 원이 부족하더래요. 여기는 계좌 거래를 안 한대요. 1,500을 현금을 들고 가야 되는데 114만 원이 부족하더래요. 일단은 출근을 했대요. 114만 원 좀 알아보자 하고 했는데 9시 종 딱 치니까는 딱 전화 바로 오더래요. 그래서 예 비비입니다 하고 받으니까 오늘이 상환 날짜인 거 아시죠? 몇 시에 오실 거냐고. 그래갖고 예, 뭐 점심 먹고 갈게요. 예.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라도요, 만약에 오늘을 넘기시면 그때 사장님하고 말씀하셨죠. 본래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이자 다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복리로 하루하루를 기점으로 금액은 불어납니다. 오늘 꼭 가져오세요. 아니면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소름 돋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9시부터 막 돈을 좀 몇 군데 알아봤는데 다 이제 퇴짜를 좀 맞았대요. 한 2명 전화해봤는데 안 되고. 근데 같은 사무실에 있는 럭키 팀장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럭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일하면서 알고 있었죠. 원래 집이 좀 살아요. 원래 집이 좀 살고 자동차 일을 약간은 취미생활처럼 하는 양반인데 타고난 욕심이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차도 진짜 제법 잘 파는 양반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얼굴에 항상 여유가 묻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후배들 밥을 한 끼 사주더라도 뭐 8,000원짜리? 노 그냥 막 삼계탕 25,000원짜리 사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갔대요. 그래서 팀장님 저 담배 한 대만 태우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럭키 팀장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대요.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면서 팀장님 나 미안한데요. 다음 달에 어차피 이번 달 출고하는 것들 나오니까 저 120만 원만 조금 한 달만 잠깐 돌릴게요. 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럭키 팀장님이 잠깐만 120? 아이고야 내가 그저껜가 썬팅샵 내 현금으로 이번에 다 결제해줬거든. 그리고 나도 이번에 몇 군데 돈 좀 이렇게 돌릴 거 돌리고 해가지고 나도 좀 카드밖에 없네. 내가 현금이 지금 없어. 아이고 무슨 일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뭐 사채 때문에 그랬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조금 개인 사정이 있어요. 아이고 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하고 친구들한테도 쭉쭉쭉 전화해가지고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빌려가지고 맞춰서 냈대요. 딱 돈 내고 나니까 내 가슴이 후련해지잖아요. 야, 내가 이제 다시는 뭐 옛날처럼 사나 보자. 이번에 내가 돈을 좀 빵 거 먹었지만서도 큰 인생 공부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쪽 달동네로 왔지만 다시 일어서자. 전처럼 살지 말자 하면서 이제 너무 후련한 마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일을 했대요. 근데 딱 상환을 하고 나서 한 3일인가 4일인가 지났을 때 직원들하고 저녁에 술을 한 잔 마셨대요. 소주를. 그래서 삼겹살에 이제 소주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삼겹살을 그렇게 허겁지겁 먹은 것도 아닌데 얹혀가지고 돌아버리겠더래요. 막 토하고 식은땀 줄줄 나고. 그래서 막 밤에 막 응급실 갔다 오고 막
한 새벽 4시, 5시 됐더니 몸이 좀 이제 괜찮더래요. 그래서 그때서야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날 아침 10시에 예. 손님이 오기로 해가지고 일단은 출근은 했대요. 한 2시간 좀 넘게 자고. 자고 일어났더니 몸은 조금 어제보다 나은 것 같은데, 급체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아침 회의 끝나고 손님 오기 전까지 차에 좀 누워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가고 차에 의자 뒤로 제껴놓고 누워 있었대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가 차 근처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눈 감고 있었지만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그 럭키 팀장님이었대요. 럭키 팀장님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는데, 야, 그래. 내가 알아보라고 한 그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그 날짜에 알아봤어? 뭐? 없어? 비즈니스밖에 없다고? 야, 우리 가족 4식구가 가는데 비즈니스로 올려야 돼? 뭐 어쩌겠냐? 그냥 올려라. 그러더래요. 예. 근데 뭐 제가 알기로도 4식구가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올리는 금액 차이가 예. 하와이였대요. 심지어 통화를 들어보는데. 예. 금액 차이가 1, 200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올리더래요, 비즈니스로. 그러면서, 알아. 너 뭐, 현금 결제 해달라고? 알았어. 니네 여행사에서 내가 다 해줄게. 호텔도 그냥 더 좋은 데서 올려버려라. 이번 기회에 가족들한테 돈 안 아끼고 한번 써야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통하는 걸 들은 거예요. 누워있는데, 자괴감이 들더래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저 사람은 진짜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그동안 지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거, 회사 일 때문에 지가 움직여야 되는 거 내가 지가 도와달라면 한 번도 안 빼고 도와줬는데, 그렇게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줬는데 114만 원이 120만 원이 그렇게 쩔렸나? 예. 지는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쉽게 플러스 알파 하는 양반이, 진짜 어이가 없네. 처음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10시에 상담을 마치고 이제 좀 집에 가 누워있으려고 집에 가서 좀 누워있다가 배가 좀 고파서 라면 한 그릇 딱 끓여가지고 딱 TV 켜놓고 앉아가지고 라면을 먹는데 2젓가락 좀 먹었을까? 물론 본인이 치워야 됩니다만 발로 밥상을 엎어버렸대요. 차가지고. 그러면서 희참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니 차라리 그러면은 야, 나 너 돈 빌려주기 싫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든가. 예. 없어? 없으면서 뭔 일이냐고 왜 물어봐. 재밌나? 저 새끼는 다른 사람이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게 재밌나? 이 새끼 어이없는 새끼, 개새끼 이거? 내가 이런 새끼는 가만히 안 놔두지. 이 새끼는 너무 인생 가지고 웃을 줄 알지 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너 한번 있어보자 이 개새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분노가 이제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주체가 안 되더래요. 뭔가 자기가 아주 어려서부터 눌러왔던 분노가 그날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다음날 출근을 해서 그 럭키 팀장을 보는데 앉아가지고 하와이 막 검색하고 있더래요. 그거 보는데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좋냐? 놀러 갈 생각하니까 좋아? 진짜 너 퍽이나 좋겠다. 야, 그러면서 일단은 간만 좀 보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만 하지 실행에 안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 뒤에가 무슨 날이었냐? 이틀 뒤가 이 비비라는 사람이 진짜로 나쁜 길로 들어서게 만든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우리가 외로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제일 짜증나는 날이 있대요. 제가 이분 얘기를 들었을 때. 명절일 것 같으세요? 생일? 아니야. 예. 크리스마스래요. 명절은 어차피 가족들끼리 집구석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눈에 별로 안 띈대요. 그리고 막 짜증나라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데미지를 안 받는데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대요. 달동네로 이사 왔잖아요. 담배 한 대 바깥에서 피면서 이렇게 바깥을 쫙 보는데 예. 이제 달동네니까 좀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밑에 이렇게 쫙 보이는데 차들이 이렇게 막 다니고 사람들도 저 멀리 걸어 다니는 게 보이고 외롭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본인도 나갔대요. 번화가로. 손잡고 연인들끼리 까르르 호호 웃으면서 막 술집 들어가고 막 모텔 막 간판 다 불 꺼져 있고 보는데 예. 미쳤대요. 그날. 다들 이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나만 이러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날 걸어가면서 아침 동이 틀 때까지 걸어 다녔대요. 예. 번화가를. 걸어 다니면서
옆에 이제 막 커플들 지나다니잖아요. 친구들 막 몰려서 지나가고. 그러면은 걸어가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대요. 오늘 밤에 죽어버려라. 그 정도로 그날 미친 거예요. 비비가. 밤새도록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밤새도록 저주의 기도만 하면서 아침 동틀 때까지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돌아왔고 하루 종일 퍼질러 자고 출근을 했죠. 평일이 돌아오니까. 그리고 나서 원무과, 그러니까 여직원이 있거든요. 사무일을 봐주는. 가서 얘기를 했대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땡이면 땡이씨, 저기 미안한데 곧 있으면 신년이잖아. 우리 사무실 직원분들이 나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내가 작게 선물 같은 거 하나 집으로 택배 좀 보내려고 하는데 집 주소 좀 하나 뽑아서 줄 수 있어? 그러니까는 땡이는 얘기하죠. 나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직원들 다 주지. 근데 좀 이게 무거워. 뭐 과일 박스 그런 건데 맛있더라고. 집 주소 좀 뽑아서 줘. 대신 이제 비밀로 해. 하고 부탁을 하니까는 뽑아서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과일 사과 한 박스씩을 집으로 배송을 시켰대요. 다 해놓고 거기서 럭키네 집 어딘가만 찾은 거예요. 럭키집이 너 여기 사는구나. 몇 동 몇 호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대요. 럭키가 어차피 출근 시간은 아니까 몇 시에 나오는지는 알겠고, 럭키가 자식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와이프는 일을 하는지, 주로 어디를 가는지,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업은 뒷전이고 아침 회의 끝나면 나가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 학교를 다니고 여기 학원을 다니고 몇 시쯤 집에 들어가는구나. 와이프 얘는 팔자 좋네. 아침에 애기를 학교 보내면은 가가지고 뭐 헬스도 하고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인생 이렇게 편히 사는구나 너는.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분노가 더 미친 듯이 타오르더래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흡연장에서 럭키 팀장님 뭐 어디 가셔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휴가를 좀 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럭키 팀장이 신년 맞이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해외 좀 잠깐 갔다 오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셔요. 어디 가셔요? 그러니까 하와이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번 날에 자금이랑 돌려 빡빡하시다고 그러더만 역시 능력자네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흐리슬쩍. 그러니까는 아이고 다 이것도 빚내서 가는 거야. 빚내서 그냥 겨우 비행기 어디 짐칸 타고 가 우리 그 얘기를 하더래요. 딱 그 소리를 듣는데 참 너 영어 잘한다. 너는 입만 열면 영어냐? 그래서 며칠 날 가셔요 팀장님? 그러니까는 나 뭐 중순쯤 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오는 길에 선물이나 좀 사다 주셔요 하면서 이 자식이 며칠 날 가는지까지 알았어요. 고민을 했대요. 혼자서 집에 앉아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면 혼내줄까 여행을 가기 전에 혼내줄까. 가기 전에 혼내주는 게 낫겠다. 예. 그러면은 내가 준비를 좀 해야겠지. 그러면서 조언을 한 군데 구하러 가요. 어디로 가냐면은 처음에 본인이 그 사채를 빌렸던 데 있죠.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 삐쩍 마른 양반한테 가가지고 좀 물어보게 돼요. 저기 내 친구가 그 사람을 조금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약간 좀 그쪽에 일이 꼬인 것 같은데 뭐 이쪽에 계시니까 법 쪽에 대해서 아는 거 없냐고 그랬더니 안쪽에서 누굴 하나 불러주더래요. 마침 누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만 이 사람은 교도소를 그냥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인상과 문신과 몸을 한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드시라고 하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뭐 담배 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막 무용담처럼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 얘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쓱 얘기를 했더니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살인과 살인 미수와 폭행은 하늘과 땅만큼씩 차이가 난다. 뭐 죽였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하려다가 실패를 했나 보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뭐 경찰 잡혔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쭉 몇 가지 얘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딱 말을 끊으면서 그러더래요. 야,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뭐 하려고냐? 그러더래요. 예. 아니
그냥 친구 걱정돼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아구 찢어버리려니까. 야, 똑바로 말해봐. 너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냐?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해. 너 같은 애 내가 한둘 본 줄 알아? 얘기를 해봐. 형이 다 알려줄게. 얘기를 해봐. 글도래요. 얘기를 했대요. 한 놈 보낼란다고. 한 놈 보내려고 하는데 그 자식 보내고 나도 갈란다고 그냥 나도 잡히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피식 웃으면서 야, 너 미쳤구나. 미쳤어. 잘 들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야잖아. 네가 지금 교도소 같은 데 안 가봐서 네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 두고두고 후회한다. 정 그렇게 미우면 미친 듯이 패. 미친 듯이 패. 그래서 그냥 폭행으로 해. 그러면서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더래요. 그 얘기를 어느 정도 듣고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이제 실행을 했죠. 자, 이제 시점을 럭키 팀장으로 돌려볼게요. 럭키 팀장이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와이를 또 찾아보고 있었어요. 야, 여기서 막 바닷가 죽이네 하면서 막 이제 보고 있는데 삐리릭 하고 전화가 울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예, 럭키입니다. 받으니까는 팀장님 저 기억하시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인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저장이 안 돼 있네요. 혹시 어디 되십니까? 물어보니까는 좀 오래되긴 했죠. 제가 한 8개월이냐 1년 전이냐 제가 지나가다 상담 한번 받았었다고, 명함만 받았었다고. 예, 선생님 그러셔요. 그랬더니 잠깐 일로 와가지고 상담 좀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오늘이요? 몇 시 정도가 편안하시냐고. 그랬더니 한 오후 3시 정도? 그때 시간 어때요? 그러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소를 불러주더래요. 주소를 이렇게 쭉 받아 적었더니 어디 펜션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예. 이제 럭키 팀장이 쭉 가가지고 이제 그 펜션에 도착을 했어요. 펜션을 도착해가지고 조금 들어가니까 비비가 있는 거예요. 자, 시점을 다시 비비로 돌릴게요. 여기까지 일단은 전화를 걸어가서 오라고 한 건 비비예요. 예. 예, 비비가 공중전화를 이용해가지고 코 막고 맹맹이 소리 내면서 불러 제낀 건 맞아요. 딱 보니까는 럭키 팀장이 비비야 이거 여기 있냐? 그러니까는 이제 비비가 팀장님은 여기 왜 계세요? 뻔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럭키 팀장이 아니 나 이거 고객 지금 상담하러 왔는데. 그러니까는 비비도 저도 상담하려고 왔는데 야 뭐냐? 그러니까는 이건 고객님이 경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가 보시게요. 고객이 뭐 차 산다고 하면은 제가 양보할게요. 뭐 선배가 먼저지.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들어가 보자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죠. 당연히 없죠. 그 펜션에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있어봐라. 일반 전화로 전화 가가지고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었대요.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펜션이고 뭐 일반 집은 아니니까 앉아 있어도 괜찮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데 비비가 물어본 거예요. 팀장님, 오늘 만약에 고객님이 차를 나한테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럭키 팀장이 뭐 그거야 고객님 맘이지. 근데 야, 너 몇 시에 전화 받았어? 막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저 한 2시간 전쯤? 그러니까는 야, 나 아침에 받았거든? 내가 먼저 받았네 하면서 이와중에도 욕심을 부리더래요. 그러면서 비비가 속으로 진짜로 양아치 같은 새끼구나 너는 내가 오늘 보내기로 한 걸 정말 잘했다. 저기 팀장님 하와이 언제 가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 며칠 있으면 이제 곧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팀장님 내가 저번 날에 팀장님한테 그때 한 120 부탁했던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 일은 잘 처리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리했죠. 뭐 120이야 솔직히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은 그냥 빌려주지 우리가. 근데 팀장님도 좀 그렇게 힘드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뭐 그날이 좀 그랬어. 그러니까는 비비가 얘기를 했대요. 그날은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하다 자금이 그냥 그렇게 꼬일 수가 없었다. 팀장님 핸드폰 좀 잠깐 꺼내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럭키 팀장이 핸드폰은 왜? 그 영어폰 말고 개인폰 꺼내보시라고. 왜 임마 왜? 그날 계좌 내역 좀 봅시다. 그랬대요. 비비가. 그러니까 럭키가 뭐? 내가 임마 내 통장을 니한테 왜 보여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딱 비비가 일어나가지고 중문처럼 생긴 게 있었대요. 중문처럼 생긴 거를 딱 닫고 냉장고 옆에 야구 빵망이를 주워 들었대요. 알루미늄 배트를. 이게 설계해준 첫 번째였대요. 칼은 쓰지 말 것. 칼을 쓴 것과 야구 배트를 쓴 건 다르다. 배트를 들어라. 야구 배트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대요. 야, 럭키 뭔 새끼야. 너 지금 똑바로 확인해. 아니, 나 이걸로 네 대갈통 지금 깔 거니까. 왜? 못 깔 것 같아? 어? 막 그러니까 럭키가. 너 미쳤구나. 이 또라이 새끼. 왜냐면 그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할지를 본인도 모르니까 겁이 별로 안 났나 보죠. 비비가 풀스윙으로 정확하게 무릎을 갖다 쳤대요. 야구 배트로 풀스윙으로 무릎이 맞았어요. 그 무릎이 어떻게 될까요? 아작나죠? 그럼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갖고 막 으악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더래요. 다가서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았대요. 야, 너 앉아봐. 내가 말했지 장난 아니라고. 야, 네 거품 들어. 그 날짜 까봐. 왜 바로 안 해? 그러면서 너 다음은 반대쪽 다리다. 바로 해. 그러니까는 막 손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보여주더래요. 돈 많았네. 많았어. 야, 뭐 좀 도와주는 게 싫으면 차라리 싫다고 말을 하지 왜 그따구로 했냐? 야, 너 솔직히 그런 식으로 쌩까고 너 해외 일정 잡고 그런 거는 대놓고 나 매기는 거 아니냐 너? 난 너 같은 애들이 되게 싫어. 내가 너 같은 놈을 보면서 내가 역겨웠었거든. 야, 너 다른 거 잔고도 다 까봐. 그러니까는 왜 그냐고. 그래갖고 아무 말 안 하고 반대쪽 다리를 또 배트로 절단을 냈대요. 그냥 두 다리가 다 절단 났어요 지금. 와, 막 진짜로 천장이 떠내려가라 비명을 지르면서 막 구르더래요. 막 옆으로 막 했다가 막 하면서.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10년 묵은 채가 내려가는 것 같더래요. 괴롭냐? 아, 좋네. 즐겁네. 야, 일로 와봐. 누워서 해. 못 앉겠으면 누워서 해. 야, 계좌 다 까봐. 얼마 있는지. 너도 얼마 있나 내가 되게 궁금했거든? 좀 까봐. 싹 깠는데 현금이 꽤나 있더래요. 그 핸드폰에 있는 거 싹 확인을 했대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에서 두 번째 세컨드 플랜을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이색 돈을 내가 다 뺏어 오겠다. 나한테 돈을 넣을 생각은 없고 그 어디 뭐 좀 니네가 알아서 이거 정리 좀 할 수 있는 곳이 있냐. 그랬더니 수수료가 50%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500 정도는 다시 빼주겠다. 계좌는 내가 알려준 곳에 그냥 넣으면 된다. 그게 쉬운 얘기로 우리 보이스피싱에 이런 데 이용되는 그런 계좌거든요. 그 자리에서 야, 너 여기 계좌로 입금하라고. 그러니까 막 손 떨면서 이 돈 다 주면 되냐고. 주면 돼. 야, 좀 빨리 해. 그러니까 OTP가 없어. 나 OTP 차에 있어. 그러더래요. 차 어딨어? 그러니까 차 그 옆에 암레스트에 있다고. 그래. 딱 보아하니까 두 다리 다 아작났고 너 기다려. 그러면서 차키 뺏어가지고 가갖고 암레스트 열었더니 OTP 있더래요. OTP를 딱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어서 창문을 반쯤 넘고 있더래요. 그대로 뛰어가가지고 머리끄댕이째 잡고 바닥에 눕혀놓고 미친놈같이 팼대요. 배트로. 근데 이게 본인도 느꼈대요. 이미 언제 느꼈냐. 이 사람 다리를 처음 때린 순간부터 어차피 나는 못 돌린다라는 걸 알았대요. 그 못 돌릴 거면 죽이지 않는 선에서 내 마음껏 한번 해보자. 그동안 살면서 쌓았던 울분을 다 쏟아냈대요. 그냥 본인이 그냥 반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인정했대요. 나는 미쳤다. OTP로 해가지고 그쪽에다 이체를 시켜놓고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설사 나 그 돈 못 만져도 되니까 난 네 돈을 다 빼앗고 네가 그냥 멋대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양 팔꿈치와 양 무릎은 일단 다 작살냈대요. 그냥 아예 기지도 못하게 싹 작살내고 아마 갈비뼈랑도 엄청 많이 상했을 거래요. 머리는 단 한 대도 안 때렸대요. 진짜로 기절을 했는데 숨 쉬는 거 확인하고 자기 핸드폰을 딱 들었대요. 처음에 전화 건 곳은 119, 그 다음에 전화 건 곳은 112 자수를 했대요. 그대로 가가지고 내가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해버렸어. 내가 그렇게 돼버렸어. 좀 이거 내가 그래서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돈 이체한 거랑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물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그 부분은 모른다. 이 사람이 뭐 미친놈같이 두드러 맞다가 뭘 했는지 몰라도 나는 모른다. 이게 내 거 계좌도 아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묵비권 행사. 모르겠다. 그래서 감금이 폭행이 되더만요. 이게 살미수까지 가냐 안 가냐로 지금 그때 많이 조금 있었대요. 근데
머리 안 때린 거, 그 다음에 칼이 아닌 배트를 들었던 거, 이런 게 굉장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을 그래도 꽤나 받았대요. 왜냐면 다 인정했대요. 나 그 계획을 좀 세웠고, 근데 그날 막상 내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좀 그렇게 됐다. 실은 내가 그날 불러놓고 너무 섭섭했던 거 조금 얘기를 하면서 조금 둘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본인은 결국은 교도소로 들어갔죠.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 플랜, 이제 세 번째 스텝 3, 그쪽에다가 부탁을 하면서 돈을 입금을 했잖아요. 그쪽에다가 실제로 나한테 줄지 어쩔지 모르는데 이게 어떤 식이었냐면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으면 500이 내 거였잖아요. 그럼 500을 그쪽 사채에서 갖고 있겠다, 대신 배당을 주겠다, 그거였거든요. 나한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단 니네 정상적으로 입금되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 하나는 약속해라. 럭키한테 가서 내가 한 말은 꼭 무조건 니네가 전해야 된다. 할 수 있겠냐? 말해보라고. 나 들어갔다 나올 건데 오래 안 걸릴 거고 그동안 자식들 잘 키워놓으라고. 난 다시 나타날 거니까. 그때는 네가 아니고 네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타겟이 될 거니까. 숨어서 잘 살아보라고. 어떻게든 내가 찾아낼 거니까, 너는. 그래서 그것까지 싹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럭키는 회사 그만두고 조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워낙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일을 했잖아요. 어찌 됐건. 이게 뭔가 내가 어떤 큰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이게 사람이 속에 이렇게 쌓아놓고 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뚜껑이 땅 터진대요.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그냥 뱅뱅뱅 맴돌다가 어느 정도 내가 처음엔 약간 스토킹 같은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서 딱 시작을 하면서부터 안 멈춰진대요. 이게 되게 작은 거 하나 파는 걸로 시작해서 멈춰지지가 않아서 결국엔 거기까지 간 건데 후회를 안 한대요. 본인은. 근데 본인은 지금도.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굉장히 또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가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미에 드린다고 한 말이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왜 하고 다니냐. 영웅담이에요, 영웅담. 야, 니들 나 한번 건드려봐. 못 믿겠어? 야, 못 믿겠어? 내가 자료 보여줄까? 못 믿겠어?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을 텐데. 사람들 없을 것 같죠? 예. 있어요. 왜냐면 업무적으로 부딪혀야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업무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 직원이에요. 네.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업무적으로 봐야 돼. 저기 돌비님 오늘 미팅 좀 잡죠? 안 나오실래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말도 잘 들어. 그래서 돌비님 원하신다면은 제가 잘 해가지고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상상은 못했는데, 이거 훅 들어오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조금 그분을 아예 못 본 건 아니에요. 예. 실제로 이렇게 같이 한번 본 적도 있는데. 괜찮아요. 예. 얘기를 듣고 나서 근처도 안 가려고. 예. 정중하게 사양한다는 게 또 이런 말인 것 같고요. 네.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게 귀신이고 아니면 이게 현실 공포고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 사연으로만 듣고 싶어가지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영웅담으로 지금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사실 목숨 걸고 얘기해 주시는 건데 솔직히 돌비님께 말씀드렸지만 귀종님들 제가 몇 개는 바꿔서 지금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맥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은 돌비님한테 협박당하고 너 어디 가서 얘기 좀 안 주소 와. 너도 주소 올라가니까 또 이 사람한테 또 두드러 맞을 것 같고 가운데서 그냥 그쵸. 네. 그래요. 계속 이렇게 가두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 위에 누가 있냐는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저희 귀족님들이 계세요. 예. 이 수많은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끝장나죠, 끝장나.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셨죠. 동네꼬마님이 제가 그렇게 시킨다고. 하지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구독자이신 우리 귀족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구독자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 선별해서 또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웹비공포 라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런던님의 이야기입니다. 런던님이 저번에 또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또 말씀을 잘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런던님께서 그 친구분들과 놀러 가서 다리 밑에 있는 그 펜션 같지 않은 그 펜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인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런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런던님, 저번에 정말 또 신박한 현실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뭐, 어떻게 됐을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반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오늘은 현실 공포가 아닌가요? 네, 오늘은 동생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 친동생분. 네, 친동생. 네. 동생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가위도 자주 눌리고, 어허. 이제 귀신을 봤었어서 동생한테 들은 얘기들을 조금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에피소드. 그러면, 남동생인가요? 여동생인가요? 여동생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런던이에요. 저는 이제 연년생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처음 귀신을 보게 됐던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가 저희 집이 복도식의 오래된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왔었어요. 네. 그때부터인데 이제 동생이 워낙 칠삭둥이에 막 2.1kg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뭐 인큐베이터 생활도 하고 몸이 허약하고 이래서 제가 꼭 동생을 데리고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놀 때도 항상 동생이랑 둘이서 놀고 잘 때도 꼭 동생을 데리고 자고 이렇게 꼭 붙어 다니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한 4학년쯤으로 올라갈 때쯤에 저희 집에서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제 방을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또 동생이 자기 방은 안 만들어주면 서운해하니까 이제 베란다에 전기 판넬을 깔아가지고 동생 방도 만들어주신 거죠,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 예. 네, 그래서 둘 다 처음에 각자 자기 방이 생기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며칠 지나지가 않았는데 동생이 갑자기 울면서 제 방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언니 나랑 같이 자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래? 이랬더니 동생이 요새 자꾸 꿈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얼마나 마음이 여리면은 맨날 그렇게 무서운 꿈을 꾸고 언니랑 떨어졌다고 또 안 좋은 꿈 꾸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동생을 데리고 자려고 제 침대 옆쪽 구석 쪽에 동생을 눕혔어요. 그러고 데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동생이 옆에서 막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동생을 막 깨웠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또 무서운 꿈을 꿨다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원래 동생의 방 구조는 이제 동생이 누워있는 자리 맞은편에 네. 천장까지 꽉 채워져 있는 선반 책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선반 책장에서 동생이 자려고 누우면 자꾸 그 근처에서 샤샤샥 샤샤샥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렸대요. 예. 처음에는. 그걸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가족들이 아직 안 자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는데 맨날 그 소리가 잘 때만 되면 들리니까 되게 거슬리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랬었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온 날에는 동생이 자려고 누웠을 때 흰색 원피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그 선반 책장 맨 꼭대기층에 쭈그려 앉아서 동생을 되게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생이 너무 무서워서 또 무서운 꿈을 꿨구나 싶어가지고 동생이 이제 잠을 깨려고 주먹에 막 힘을 주면서 막 깨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가위에 눌렸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아, 꿈이었구나. 다시 자야지 하고 다시 잤더니 그 여자가 또 있더래요. 근데 또 그 자리에서 계속 재밌다는 듯이 지켜보면서 계속 놀리듯이 그 자리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다음에 또 가위에 깼을 때는 이제 자기의 시야를 가리고 싶어서 자기의 무릎을 자기 눈 있는 쪽까지 이렇게 올려서 그 상태로 다시 잠에 들었대요. 그랬더니 다시 잠들자마자 그 귀신이 동생 무릎을 손으로 이렇게 딱 짚으면서 얼굴을 빼고 이렇게 또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게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제 방에 왔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방에서 이렇게 다시 잠이 들었는데 제 방 구조가 그때 당시에 침대가 벽에 붙어있고 기역자로 피아노가 있었어요. 예. 이제 제가 바깥쪽에서 자고 동생이 안쪽에서 자는데 이번에는 그 피아노 구석탱이에서 차마 제 침대 쪽으로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침대 밑에 그 귀신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랑은 표정이 너무 다른 게 아까는 되게 막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동생을 놀리려고 하는 표정이었는데 제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는 정말 얄밉다는 듯이 째려보고 있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때도 못 깨고 계속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동생한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깨워서 그때 겨우 가위에서 풀려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동생이 이렇게 맨날 무서운 꿈을 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저도 그때 처음으로 체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동생이 무섭다고 할 때마다 그냥 같이 데리고 자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또 동생이 제 방에서 자고 있다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생이 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배경은 또 자기 방이었대요. 예. 근데 이 동생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편의상 돌순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자는 자기 앞에서 돌순이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척키처럼 자고 있는 동생을 계속 빤히 내려다보더래요. 예. 근데 돌순이가 얼마 전에 동네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큰 병원 입원실에 있다가 그날 동네 병원 입원실로 옮기기로 해가지고 동생이 그날 돌순이 병문안을 가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할아버지가 들으시더니 평상시에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성적이시고 미신 같은 건 전혀 안 믿으시던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동생한테 오늘 꿈자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그 친구가 병원에 너무 오래 입원해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를 못 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돌순이를. 그래서 동네 병원 잠깐 갔다 오는 게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할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돌순이가 있는 병원으로 나간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저희 집 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병원이래요. 근데 되게 큰 병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화 올 일이 뭐가 있지 하고 저는 바로 집에 있는 어른을 바꿔줬죠. 그랬더니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너무 놀라가지고 동생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까 다행히 동생이 멀쩡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있었는데 차에 치이면서 롤러브레이드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크게 찌은 정도? 아, 예. 네, 그래서 가벼운 타박상인데 이제 동생이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돌순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며? 돌순이 병원에 있잖아. 너 돌순이 만났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라고 자기가 교통사고 날 때 그때 어떻게 교통사고 나게 됐던 거냐면 교차로 건너편에서 돌순이가 서 있어서 자기가 반가운 마음에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막 황급히 달려가다가 차에 치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심지어 또 초록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럼 돌순이가 근처 병원에 있으니까 마중 나왔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상하다. 돌순이도 많이 놀랐을 텐데 자기 이렇게 그냥 바로 병원 실려와가지고 걔랑 인사도 못했다. 자기가 그 친구를 마주치지도 못해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를 걱정할 것 같아서 자기도 걱정이 됐나 봐요. 네. 이제 동생이 돌순이를 계속 찾길래 돌순이 잘 집에 갔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같은 병동에 있던 할머니들이 제 동생을 보면서 아유 예뻐라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가 다쳐가지고 왔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거기에 너만한 또래 여자애기 하나 있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 진짜요? 이러면서 근데 이 병원 이름을 동생이 쓱 봤대요. 그랬더니 돌순이가 교통사고 났을 때 처음 입원했었던 병원인 거예요. 동생이 온 병원이. 그래서 동생이 설마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여자애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그 돌순이 그 이름도 얼굴처럼 이쁘장해가지고 기억이 난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우연의 일치겠거니 뭐 동네에 이렇게 큰 병원이 많은 게 아니니까 네. 애들이 이렇게 다쳤을 때 다 이렇게 왔겠거니 했는데 그 병동도 같은 병동 그리고 심지어 침대도 같은 침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때 당시에는 이 휴대폰이나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동생이 이제 퇴원하면은 돌순이한테 얘기해줘야지 하고 말았대요. 그리고 또 저희 가족들도 동생이 크게 안 다치니까 조금 안심이 돼가지고 거봐 내가 나가지 말랬지 이러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 동생은 얼마 안 있어서 퇴원을 하고 학교를 다음날 갔어요. 그래서 돌순이를 만났는데 돌순이가 야 너 그때 병문안 온다 그래놓고 왜 안 왔어 이러더래요. 엄마가 넣어준다고 과일 사놨었는데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돌순이한테 그날 너가 나 마중 나왔잖아. 나 교통사고 난 거 못 봤어? 이랬대요. 그랬더니 돌순이가 정말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무슨 소리야 나 다리 깁스해서 밖에 못 나갔어. 나 다리 깁스 어제 풀었는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 분명히 널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동생이 사고 난 위치가 돌순이랑 아예 100% 동일한 위치와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동생은 이때부터 진지하게 귀신을 믿게 됐대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솔직히 좀 긴가민가했어요. 근데 동생이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테 저희 층에 이제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인데 언니도 그 701호 쪽에 어떤 젊은 아주머니 봤어? 이러는 거예요. 동생이. 근데 저희 층에는 젊은 사람이 안 살거든요. 이게 오래된 임대 아파트라 가지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살고 애기들 있는 집이 저희 집이랑 701호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그 701호도 무당집이었거든요. 무당 할머니가 손주 하나 데리고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못 봤죠. 그래서 못 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니 701호 쪽에 그 맨날 밤만 되면은 복도 난간에 팔을 기대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어떤 여자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분이. 근데 저희 집이 하늘이랑 바로 앞쪽에 한강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여기가 경치가 예쁘긴 하지 이러면서 그분이 처음에는 그냥 경치를 보시는 줄 알았대요. 네. 근데 너무 맨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얼굴을 그냥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인기척이 느껴지면 쳐다볼 법도 한데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생이 점점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귀신인지 아닌지 궁금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정말 무서운데 그 아주머니 분을 향해서 야!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한 번도 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야! 이렇게 또 불렀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분이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약간 멈칫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사람이었나 보다.
나 혼나나 보다. 어른한테 야라 그랬으니까. 혼나나 보다 하고 약간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데 조금 그분이 살짝 가까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안 보이더래요. 얼굴이 정말 시꺼먼 형상으로 돼 있고 사람의 이목구비가 아예 없는 걸 보고 동생이 이건 무조건 귀신이다 하고 바로 도망쳐서 집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동생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다 보니까 그냥 혹시 무당할머니 딸이 놀러 왔는데 밤이라서 얼굴이 잘 안 보였던 거 아닌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네. 그러다가 하루는 저한테 이게 좋은 꿈인지 안 좋은 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히 말하면 부정탄데 말하지 마. 괜찮을 거야. 이러고 이제 둘이서 평소처럼 공놀이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날 동생이 주차장에서 탱탱볼을 줍고 있었는데 후진하는 차에 깔릴 뻔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동생 팔을 확 잡아 끌었어요. 근데 동생이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막 되게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차에 치이지도 않았는데 근데 계속 멍해하는 동생이 노는 거에도 집중 못하고 너무 놀라하길래 얘가 많이 놀랐나 보다 하고 얘를 데리고 집에 가야겠다 하는데 그 차에 계시던 아저씨는 애를 칠 뻔했으니까 당황하셔가지고 미안하다고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아서 그냥 명함만 받아놓고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동생이 계속 멍을 때리고 그러고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꿈에서 어떤 되게 멋있는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한테 이렇게 쓱 오더니 동생한테 말을 걸더래요. 근데 동생이 그냥 그 벤치에 주먹을 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동생한테 너 손에 있는 그 500원 나한테 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동생은 자기가 돈을 쥐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손을 딱 펼쳐보니까 500원이 진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별 생각 없이 아주머니가 되게 막 예쁘게 말씀을 하시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주려고 했대요. 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주려고 하는 순간에 오른쪽에서 손이 탁 나오더니 자기 손을 이렇게 딱 잡더래요. 그러면서 절대 주면 안 돼. 진짜 절대 안 돼.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그제서야 정신이 틀어서 누군지 이렇게 자기 오른쪽을 쓱 봤더니 그게 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주지 말라고 하니까 죄송해요. 언니가 주지 말래요 하고 안 줬대요. 근데 동생이 이 꿈에서 언니가 자기 팔을 낚아챘던 그 감촉이랑 제가 아까 전에 주차장에서 동생을 구하려고 이렇게 낚아챈 감촉이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집에서 이제 저한테 하는 거를 할머니가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동생이 이 단기간에 2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뻔하니까 뭔가 심각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심지어 동생이 뭐 귀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막 한동안 불면증도 호소하고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평소에 같은 층에 사시는 701호 무당 할머니한테 되게 유일하게 살갑게 잘 대해주시는 이웃이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분이 풍기는 분위기가 되게 무서운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가 제 동생을 맨날 되게 좀 이상하게 쳐다보셨었거든요. 근데 그 무당 할머니도 저희 또래 어린 손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셨나 하면서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저희 할머니는 원래 이웃분들한테 좀 살가우신 편이어가지고 되게 잘 대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저희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무당 할머니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랑 제 동생을 데리고 701호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당 할머니가 저희를 딱 보더니 별 고민도 안 해요.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무당 할머니가 이미 뭔가 좀 아시는 표정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여태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다 했어요. 막 이럴 때 귀신이 보였고 그리고 우리 층에서 그런 젊은 아줌마를 봤고
그 외에도 2층에서 뭐 어떤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봤고 그런 얘기들을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무당 할머니가 들으시더니 젊은 아줌마를 봤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생이 응, 맨날 701호 앞에 있는 원피스 입은 아줌마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당 할머니가 맞다고. 근데 죽었다고. 자기 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무당 할머니도 그동안 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는 알고 계셨나 봐요. 네. 근데 얘가 귀신을 보는지 안 보는지가 좀 애매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완전 확신이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하는 말이 너도 원래 죽었어야 될 팔자였다고. 팔자가 너 되게 기구하다고. 네 주변에 지금 잡귀들이 얼마나 너 잡아먹으려고 안달이나 있는지 아냐고. 만약에 네가 제때 태어났으면 무당할 팔자였는데 너 기가 너무 허약하게 태어나서 지금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동생이 칠삭둥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엄마가 동생을 임신을 했을 때 정말 산모랑 태아가 둘 다 위험해지는 상황이 와서 7개월 만에 동생을 꺼낸 거거든요. 네. 정말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라서 동생을 꺼낸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정말 놀란 거죠, 저희 집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생이 이것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말씀을 드렸더니 무당 할머니가 저랑 제 동생을 막 번갈아 보셔요. 그러더니 너는 꼭 네 언니랑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나랑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 언니가 기가 세서 얘 근처로 잡기가 가까이 못 온다는 거예요. 런던님이 그죠? 네, 제가.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동생이 옛날부터 막 귀신 본다, 뭐 안 좋은 꿈을 꾼다 할 때 저는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긴가민가 했던 건데 이제 오늘 있었던 꿈 얘기까지 들으시더니 그 무당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꿈에서 너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주는 게 수명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목숨값이었네 아까 그게. 네. 그래서 그거 못 주게 막은 것도 네 언니니까 너는 절대 언니랑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집에서는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동생은 꼭 저랑 같이 껴서 놀고 저랑 꼭 붙어있고 방도 저랑 다시 같이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많이 좋아졌는데 심지어 동생이 저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랑 같은 데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동생이 가위 눌리거나 악몽을 꾸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점점 나쁜 일은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가 먼저 성인이 되고 동생은 이제 고3일 때였는데 제가 20살 때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워크숍을 하면서 외박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워크숍이 끝나고 다음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지금 행색이 왜 이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없자마자 진짜 얘네들이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가위를 연달아서 다 다른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4-5번을 내리껐다는 거예요. 가위랑 지치겠다. 귀신을. 네, 그래서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그때 동생이 다시 한번 무당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실감하고 동생이 저한테 언니 이제 어디 가지 말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더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동생하고 잘 붙어서 지내면서 동생이 좀 안 좋은 꿈을 꾸거나 가위 눌리는 게 많이 줄었는데 이제 20대 중반부터는 동생이랑 떨어져서 살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거를 제보를 하려고 동생한테 요즘에도 그런 가위 눌리거나 귀신 보는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귀신을 보는 경우는
정말 많이 줄었는데 가위를 눌리는 게 터에 따라서 달라졌대요. 예를 들어서 집이 뭐 터널이랑 가깝거나 아니면 빛이 잘 안 드는 곳에서는 정말 가위를 많이 눌렸고요. 오. 집이 정말 그 신축에 대로변에 있을수록 가위를 눌리거나 아니면 귀신을 보는 일이 전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이런 노하우들이 좀 쌓여서 지금은 집을 좀 신중하게 고르고 이사를 해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네. 런던님 말고 동생분은 네. 귀신 보는 거나 이런 거 빼고 그냥 네. 전혀 그거를 배제시킨 거를 상상을 해도 좀 많이 예민하신 성격이거나 좀 섬세하시거나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어렸을 때는 정말 예민하고 섬세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정상 어렸을 때는 동생이 저랑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게 원래 아예 어렸을 때는 둘이 떨어져서 살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엄청 예민하고 그런 성격으로 자랐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부터 같이 살게 됐던 거였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 터가 정말 안 좋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무당 할머니께서 해주신 얘기였는데 동생이 귀에서 자꾸 샤샤샥 소리가 들렸다 그랬었잖아요. 맞죠? 그게 저희 아파트 쪽에 한강이 근처에 있는데 이게 귀문이라는 거예요. 한강 귀문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무당 할머니한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동생이 샤샤샥 소리가 난다고 하니 그게 귀문이라 귀신들이 왔다 갔다 거리느라 나는 소리였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됐거든요. 오, 예. 근데 이제 동생은 그 후로 저랑 붙어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좀 성격이 워낙 활발하고 쾌활하고 둔한 편이어가지고 그런지 네. 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좀 많이 성격이 저 같아졌어요. 좀 밝아졌다라는 거죠? 밝아졌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둔해졌어요. 아, 그쪽에. 네. 아,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시군요. 아, 동생이- 네네. 네. 얘기가 해준 게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너무 많은데 네. 오늘은 일단 동생이 어떻게 귀신을 보게 됐는지 아. 요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런던님께서 지금 이제 이야기 해주신 거는 동생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좀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런던님 기가 세다 그랬잖아요. 네. 그 기가 세다라는 게 막 승질내고 막 기가 세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긍정적인 사람을 저는 기가 세다고 보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일 때, 저 네. 사람은 귀신이 아예 관심도 없고, 혹은 다가가지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오. 그래서, 최대한 좀 긍정적이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또 쉽진 네. 않잖아요, 사실상. 네. 제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아마, 동생분이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또 한다고 그 무당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사실상 결혼을 각자 하게 되면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럴 때는 이제 런던님이랑 비슷한 남성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을 만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결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좋은 남자 그렇습니다. 만나서 네.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동생분이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런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상 우리 귀족님들도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위 눌림이나 혹은 꿈 이런 것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많이 못 느끼시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귀신을 꼭 눈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꿈과 가위로도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귀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위 눌리거나 그러면서 겪었던 일들이 그냥 단순 수면장애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꼭 제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